안녕하세요. 첼시 토크입니다. 저는 웹스터. 저는 헤비차입니다. 이번 회차는 겨울 이적 시장 결산이고요. 후반기 관전 포인트 또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수단 정리가 좀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기존의 스쿼드가 꽤 방대했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과오를 약간 청산하는 듯한 그런 행보를 보여주면서 여러 선수들을 임대로 내보내는 그런 이적 시장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기존 스쿼드가 좀 방대했죠. 이제서야 정상 뎁스를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름에 비해서 좀 후반기는 조금 더 가벼운 스쿼드로 건강한 시즌 운영을 위해서 조금 더 적합한 스쿼드를 갖췄다고 할 수 있고요. 일단 기존에 좌측 풀백이라든지 공격형 미드필더 뎁스가 포화 자리였죠. 그런데 다행히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른발 센터백 뎁스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임스가 사실상 마레스카 밑에서는 센터백으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치안퐁이라는 신성도 떠올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숫자 자체는 많은데 또 이 선수들이 부상이 좀 많단 말이에요. 포파나도 네. 그렇고 그래서 숫자는 많은데 뛸 선수는 없는,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쓰는 선수들을 내보내고 또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는데 그런 작업도 이루어진 그런 겨울 이적 시장이었습니다. 좌우측 풀백, 사실상 와이드 센터백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자리에서는 좀 대대적인 좀 개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존에 좀 방대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서 디사시가 임대로 아스톤 빌라로 갔죠. 그리고 칠웰이랑 베이가 좌측 풀백 선수들이 임대를 나가면서 좀 더 건전한 뎁스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뎁스도 좀 나아졌죠. 추크헤메카 선수가 사실상 전반기에는 전력 외로 분류가 됐는데 도르트문트로 임대 이적을 갔죠. 저는 개인적으로 추크헤메카 선수의 포텐셜을 좀 굉장히 높게 보는 입장인데 전반기에 스쿼드 플래닝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아예 전력 외로 분류가 됐고, 물론 이 선수가 부상 이슈라든지 매치핏 이슈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추크헤메카가 좀 본인의 기량을 좀 증명할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펠릭스 선수도 AC 밀란으로 임대 이적을 갔습니다. 펠릭스도 사실 은쿤쿠보다 나아서 그 위치에서 출전기를 받았다고 보긴 힘들거든요. 네. 9번 역할에 조금 더 은쿤쿠가 맞아서 은쿤쿠가 9번으로 가고 펠릭스가 10번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사실상 전반기에 은쿤쿠보다 조금 더 나은 활약을 보여줬다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일단은 펠릭스가 오면서 은쿤쿠가 스트라이커로 분류가 되고, 그러면서 기우마저도 약간 전력고의 자원으로 분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펠릭스가 이탈하면서 이제 기우가 전방에서 본격적으로 기회를 받을 수 있고, 또 은쿤쿠가 본 포지션에서 본연의 역할, 포켓에서 더 출전 시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펠릭스의 이탈은 후반기 운영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것과 별개로 스트라이커 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잭슨과 경쟁할 수 있는, 혹은 잭슨보다 더 나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스트라이커의 보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안 됐던 게 좀 아쉬웠고요. 또 카사데이 선수가 이제 이적을 갔어요. 지금 이제 6번 자리에 동나이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카사데이가 나감으로써 기존에 있는 우고추크라든지 산투스 같은 선수들이 또 내년에 중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준 것이죠. 또 인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인은 찰로바 복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제일 메인이라고 볼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른발 센터백 자원들이 경기에 제대로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적은데 또 숫자는 많은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확실하게 경기에 제대로 출전할 수 있는 센터백이 보강이 되고 또 디사시가 나감으로써 정리가 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입을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보강을 안 하기에도 불안한 그런 위치였죠. 오른발 우측 센터백 자리가. 일단은 제임스랑 포파나가 부상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부재 상황에서 이 선수들의 역할을 대체해줄 선수가 필요했고, 동시에 아치안퐁이라는 신성이 나왔지만 동시에 아치안퐁이 모든 경기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선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유망주일 뿐이기 때문에 찰로바의 복귀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축구적인 관점에서 모두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걸린 점이 있다면 찰로바에게 사실 못할 짓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름에 네. 프리시즌에도 데려가지 않으면서 책상을 빼버렸는데 또 이렇게 필요할 때 부른다는 게 사실 좀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찰로바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줬어요.
좀 샬로바에게 되게 좀 팬들은 고마운 마음이 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와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잖아요. 울버햄튼전도 인상 깊었고 또 맨시티전 그리고 이번 웨스트햄전 후반에서도 또 나름의 역할을 준수하게 해줬습니다. 지금 첼시는 수비에 기본이 잘 갖춰져 있는 선수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와중에 수비에 대한 기본 인식, 이해도가 탁월한 찰로바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찰로바도 어떻게 보면 스위스 군용 칼의 전형적인 예시예요. 찰로바는 여름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배제가 됐던 것이지 사실 마레스카 축구에 굉장히 적합한 요소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선수가 센터백을 볼 수도 있지만 측면 센터백, 중앙 센터백 혹은 풀백, 그리고 풀백에서 인버티드 자리로 올라가는 인버티드 풀백, 그리고 센터백 자리에서 미드필드로 올라가는 소위 말하는 존 스톤스가 했던 역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3선 역할을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찰로바는 후반에 첼시에게 상당히 든든한 존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좌측 센터백 뎁스는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는 원래부터 포화 상태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좌측 센터백이랑 인버티드 풀백으로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첼시의 구조로 봤을 때 좌측 센터백은 쿠쿠레아, 지금 부상 중이지만 바디아실, 콜윌, 리스 제임스, 찰로바까지 충분한 상태이고, 인버티드 풀백으로 봐도 쿠쿠레아, 고스토, 그리고 카이세도, 리스 제임스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베이가나 칠웰의 이탈에 대해서는, 물론 칠웰은 애초에 전력부의 대상이었고 베이가 이탈에 대해서도 보강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고, 또 지금 뉴스에 이세 사무엘 스미스라고 굉장히 유망한 선수가 있잖아요. 물론 지금 좌측 풀백 뎁스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당장 기회를 받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이 선수 역시 아치안폰과 마찬가지로 또 점진적으로 첼시 1군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선수로 보입니다. 또 한 명의 선수가 정식으로 영입이 되었죠. 바로 마티스 아무구입니다. 생테티엔에서 데려온 어린 미드필더고, 어쨌든 첼시가 카사데이도 내보냈고 지속적으로 6번 미드필더에 대한 숫자 부족, 왜냐면 라비아가 부상이 많고 카이세도가 너무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6번 미드필더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시점에서 우고추쿠나 산토스를 복귀시키자는 얘기도 꽤 많이 나왔었죠. 네. 그렇지만 첼시는 아무구를 데려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포화 상태였던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좌측, 우측 센터백 자리와 달리 첼시의 허리 라인은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카이세도랑 엔조가 거의 모든 경기를 소화했고, 이들과 같이 경기 시간을 분담해야 됐던 라비아는 부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듀스버리 홀은 10번, 8번, 10번 역할에 더 가까운 선수입니다. 3선과는 거리가 있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첼시의 허리 라인이 상당히 빈약했고, 이로 인해 저희가 심지어 팟캐스트에서도 다뤘죠. 우고추크라든지 산투스의 임대 복귀가 좀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고추크나 산투스의 임대 복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티스 아무구 선수의 완전 영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무구는 내년에 산투스가 첼시로 복귀를 했을 때 산투스의 빈자리를 메꾸는 첼시의 영입이 아닌 블루코의 영입 전략의 일부분인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리그왕에서도 선발로 꽤 출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1군 경험이 없는 선수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산토스나 우고추쿠에 비해서 첼시에 제공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우고추쿠나 산토스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첼시에서 백업으로서 카이세도, 엔조, 라비아에 이은 네 번째 미드필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예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선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아무구 선수에 대한 스카우팅 리포트 회차를 다룰 겁니다. 추후에 할 거지만 오늘은 그냥 간략히 성향 정도만 살펴봅시다. 일단 네, 기본적으로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힘이 좋고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상 경합에 있어서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네. 또 밸런스가 흔들리거나 스텝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도 볼을 잘 방출하는, 네. 기본적으로 연결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선수입니다. 볼을 달고 있을 때 스피드가 좋고 약간 코바치치처럼 전진하는 기술이 좋은 선수예요. 네. 지금 첼시 중원을 보면 사실 인버티드로 들어오는 구스토 빼고는 장거리를 달리면서 볼을 캐리해줄 선수는 없단 말이죠. 볼 운반할 선수가 좀 부족하죠. 네, 아무구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좋고 또 스피드가 좋고
볼을 달고 운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지금 첼시 중원의 부족한 프로필을 채워줄 수 있는 점. 그리고 라비아가 부상으로 이탈했을 때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대체해줄 수는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스의 강약 조절도 잘 하고 수비자의 반대쪽으로 볼을 소유하는 기술이 좋아요. 이건 라비아에게도 있는 기술인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라비아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볼을 지키고 볼을 몰고 운반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라운드 볼을 방출하는 타이밍이나 정확도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후방에서부터 스루 패스로 소위 말하는 대지를 가르는 패스, 그런 패스들도 잘 보여주는 선수가 아무고고, 조금 우려점이 있다면 숏 패스나 그라운드 패스에 비해 롱 패스에 대해서는 좀 장점이 없는 편에 가깝습니다. 킥의 범위가 넓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킥이 대체로 낙차가 크고 볼 스피드가 느려요. 이게 좀 낮은 레벨에선 잘 통할 수 있지만 성인 레벨에, 특히 프리미어 리그 레벨에 왔을 때는 굉장히 킥이 다 커트가 당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아무구가 기술을 좀 더 쌓아야 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고의 성향을 좀 살펴보자면 이 선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게 좀 6번에 가깝냐 8번에 가깝냐. 사실 저는 포지션상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이 선수가 갖춘 스킬셋을 조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거 저희가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차차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 것이고, 당장 이 선수가 뭐 카이세도나 라비아 선수가 부재할 때 6번 홀딩 미드필더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구 선수가 가진 특성 자체는 좀 더 8번에 어울리지만 지금 첼시의 구조를 생각해 봤을 때는 6번에 조금 더 어울리는 선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첼시의 8번이라고 하면 거의 엔소 페르난데스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엔소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격 시에는 10번 역할을 수행하죠. 파머 옆에서. 그런데 아무구가 엔소처럼 포켓에서 볼을 받고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예. 프랑스 연령별 대표 월드컵에서 나갔을 때 모습을 보면 아예 백스리 앞에 홀딩 미드필더로 기능을 할 정도로 오히려 전방보다는 후방에서 볼을 잡고 전방으로 볼을 운반하거나 보내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 그리고 경합 능력이 좋아서 볼을 잘 빼냈고 수비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에서 포켓에서 볼을 받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후방에서 본인이 볼을 쥐고 운반을 하든지 패스를 뿌리는 데 특화되어 있는 선수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로드리 이런 선수처럼 완전한 홀딩 역할을 수행해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이 선수도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약점이 있고, 그렇지만 첼시가 전방 압박 기조를 고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선수의 경합 능력, 이거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첼시의 6번 선수들이 또 경합 능력이 좋아야 되고 전진 수비할 때 확실하게 1대1 컨택에서 이겨줘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아무구는 8번에 기용하기보다는 첼시 구조에서는 6번에 기용하는 게 조금 더 걸맞는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좋은 재능을 갖춘 선수라는 것이고, 하지만 저희가 이 선수에 대해서 당장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요. 일단은 이 선수가 당장 백업으로서 어느 정도 경험치를 쌓고 마레스카의 축구에 대한 숙련도를 높인 후에 다음 시즌에 돌아올 산투스와 어떻게 보면 교환식 이적이겠죠. 임대로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성장세를 지속하는 것이 이 선수에 대한 지금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지금 마레스카 축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컨퍼런스 리그에서 출전 시간을 부여받는 게 조금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첼시의 컨퍼런스 리그 스쿼드, 이 부분도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얘기해봐야 돼요. 지금 신규 선수를 이제 후반기 컨퍼런스 리그를 이제 등록해야 되잖아요. 제한이 지금 3명이잖아요. 네, 나가는 선수는 5명이었죠. 이제 축구의 메카, 카사데이, 디사시, 펠릭스 베이가 이렇게 네. 5명의 선수가 스쿼드에서 빠졌는데, 컨퍼런스 리그 규정상 새로 등록된 선수는 나간 선수와 관계없이 딱 3명까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거 저희가 그 챔피언스 리그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포터 때도. 그래서 바디아시를 등록을 못했었죠. 네. 오바메양도. 네. 어쨌든 이런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데, 지금 팔머 선수가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1군 선수라고 볼 수 있는 선수 중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선수가 찰로바, 라비아, 포파나, 팔머, 그리고 안셀미노, 아무구까지. 만약에 사무엘스 스미스도 기용을 하겠다고 하면 총
7명이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일단 팔머는 무조건 등록을 해야 돼요, 사실. 팔머는 등록을 해야 되고, 제 생각에는 라비아나 포파나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등록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포파나는 등록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라비아는 지금 부상 복귀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라비아는 그래도 부상 복귀가 좀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다면 데려가는 게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카사데이가 6번 역할을 소화해주고 있었는데 그런 카사데이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카이세도가 계속 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라비아도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포함을 시켜야 되는 선수라고 보고 있고, 찰로바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찰로바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디사시가 컨퍼런스 리그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디사시도 나갔고 아치안퐁을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서 주전으로 사용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백 쪽이 불안한 뎁스, 왜냐면 포파나도 등록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는 찰로바도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팔머, 찰로바, 그리고 라비아는 이제 등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라비아는 부상 정도에 따라서 라비아 대신 아무구가 등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마레스카가 안셀미노를 지키고 싶어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임대로 보낼 수 있었는데, 물론 안셀미노가 임대로 나가지 못한 것은 해외 임대 규정, 총 6명까지 임대를 보낼 수 있는 규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레스카도 안셀미노를 지키고 싶어 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걸 보면 사실 리그에서 바로 기회를 주기엔 좀 부담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셀미노가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장은 FA컵 아니면은 컨퍼런스 리그인데, 안셀미노, 아무구 이 두 선수 모두 등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안셀미노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센터백이 찰로바가 등록이 되고 또 아치아퐁이 기용이 된다면 뎁스는 충분한 편이고, 안셀미노는 또 남미에서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또 PL2에서 기회를 받아도 충분히 선수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사무엘 스미스는 아무래도 지금 왼쪽 풀백 쪽 뎁스가 충분하기 때문에 또 등록의 당위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일단 팔머, 찰로바는 분명히 데리고 가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라비아나 이제 아무구 둘 중에 한 명이 등록이 될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구가 등록이 안 된다면은 사실 아무구가 출전 기회를 얻기에는 힘들 거예요. 뭐 리그에서 간헐적으로 모습을 보인다든지 FA컵에서 뭐 출전을 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카이세도나 뭐 엔소, 라비아의 부상이 지속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컨퍼런스 리그에 등록이 안 되면 사실상 아무구를 이번 시즌에 데려온 영입의 당위성이 조금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좀 더 큰 틀에서 스트라스부르의 이제 전력 보강을 위해서 영입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산투스 임대 복귀에 앞서서. 그래서 이 선수가 어쨌든 마레스카 밑에서 코칭을 받으면서 좀 전반적인 첼시 축구에 대한 이해도를 늘려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또 비상 상황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또 라비아가 부상 중이기도 하고 카이세도나 엔조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는 우고 축구단 산토스의 복귀를 바랐던 것인데, 사실 삼선 뎁스는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선 뎁스 부강도 좀 아쉬웠고, 어쨌든 요약을 해보자면 선수단 정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찰로바의 보강이 이루어졌다는 점, 이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대목이고, 반대로 아쉬웠던 점도 있어요. 그죠? 방금 말했던 삼선 뎁스, 아무구가 분명히 좋은 재능이긴 하지만 당장 이 선수가 지금 첼시에 기여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우고축구나 산토스가 복귀했을 때 이 선수들의 존재감만큼은 아니거든요. 분명 우고축구나 산토스에 비해서는 현 시점에서 뒤처진 선수인 건 맞는 것이고, 또 공격수 포워드 보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점도 매우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수는 비단 겨울 이적 시장뿐만 아니라 전부터 계속 보강을 해야 된다고 말해왔던 문제이고, 또 잭슨이 전반기 거의 모든 경기를 다 소화하고 또 그 백업으로 은쿤쿠가 기용이 되면서 반드시 보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것에 비하면 너무 좀 소극적이었다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완전 영입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이루어지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보드진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임대로 보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에반 퍼거슨이 웨스트햄으로 단순 임대를 떠났고 마티스텔이 토트넘으로 선택 이적 옵션을 단체로 떠났거든요. 첼시가 그 의지만 있었으면은 두 이적 모두 성사시킬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이 선수들을 노리지 않았고 임대는 사실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해볼 만한 시도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첼시가 르키프의 보도에 따르면 마티스텔이 토트넘으로 가는 도중에 하이제킹을 또 시도했다고 해요. 이런 거 보면 임대로 데려올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토트넘보다 적극적이지 않았던 게 결과를 좌지우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쉬운 대목이고 어쨌든 스트라이커 보강은 뭐 여름에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겨울에 너무 큰 지출을 감행하지 않은 점은 또 보드진의 신중한 판단이었고 이게 또 나중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제 공격수뿐만 아니라 왼쪽 윙어 링크도 많이 났는데 특히 이제 가르나초의 링크가 짙었는데 가르나초 역시 이제 이적이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사실 저희가 가르나초 선수를 비롯해서 왼쪽 윙 선수들을 다뤘잖아요. 일단 측면에서 샷메이킹에 능한 선수, 좀 득점력,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선수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무드릭의 징계 여부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부분입니다. 무드릭이 경기에 출장할 수 있으면 사실 애초에 왼쪽 윙어 영입은 무의미하거든요. 왜냐하면 무드릭의 기량과 별개로 뎁스가 이미 차있기 때문에 보강이 이루어지려면 기존 윙어들 중에 누군가 이적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펠릭스가 나간 이상 윙어 뎁스는 꽤 건강한 상태라고 보여지는 게 만약에 무드릭이 복귀한다고 치면 산초 주전, 무드릭 백업 그리고 유망주로 조지가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딱 그런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드릭의 복귀가 이루어진다면 왼쪽 윙어 영입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던 자리였는데 이제 무드릭 징계가 이제 기사화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첼시가 좀 물색을 하기 시작했었죠. 앞으로 뭐 윙어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여름에 이제 차차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무드릭의 징계 여부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지금 영입을 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저희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부분이 샷메이킹이 되는 왼쪽 윙어의 필요성이었잖아요. 하지만 그 샷메이킹이 되는 윙어가 보강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은쿤쿠를 좀 좁혀 사용하면서 은쿤쿠를 포켓에 기용하면서 공격 루트를 좀 다양화한다든지 이러면서 공격 파괴력을 늘릴 수 있거든요. 마레스카가 기존에 사용하는 그 두 명의 윙어를 쓰는 구조에서는 윙어의 역량이 극대화를 하는 접근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윙어의 샷메이킹 능력이 중요해지지만 조금 다른 틀을 이제 고수하게 된다면 좀 다른 프로필의 선수가 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에서 무리를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보드진의 신중한 판단으로 볼 수 있고요. 물론 공격수가 아쉽긴 합니다. 후반기에 대한 걱정이 좀 우려가 조금은 있는 상황이지만 또 동시에 내부적으로 해결을 잘하고 마레스카가 전술적인 솔루션을 찾아봐야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스쿼드 정리가 이루어져서 전반기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로테이션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후반기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후비차님이 특별히 뭐 눈여겨보는 키플레이어가 있을까요? 후비차의 픽이 있을까요? 저는 후반기 관전 포인트로 마르크 기우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도 여러 번 기우를 좀 높게 평가하는 글을 쓰곤 했는데 기우를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첼시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해답이 꽤 멀지 않은 곳에 있을 수도 있다. 기우 자체가 아직 퀄리티에 대한 의심이 있죠. 1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고 프리미어리그 레벨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지금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3번밖에 뛰지 않았고 또 제대로 뛴 건 이번 웨스트햄전이 처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스트라이커로서 갖춰야되는 능력들을 굉장히 출중하게 갖추고 있고 라마시아산이잖아요. 또 기본을 굉장히 잘 배운 선수. 이걸 정말 잘 느낄 수 있어서 기우가 기용이 됐을 때 기후 때문에 어떤 오류가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망주임에도 불구하고 1인분을 하면서 경기 자체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선수가 그럼 첼시에 어떤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걸 봐야 하잖아요.
잭슨이 해주지 못하는 부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합, 그리고 박스 안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는 박스 장악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우가 잭슨보다 훨씬 나은 면이 있거든요. 당장 이번 웨스트햄전에 또 보여줬어요.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기우 자체가 득점에 그렇게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유형의 스트라이커는 아니에요. 아쉽게도. 그래서 수많은 골을 뽑아내고 또 기가 막히게 골 냄새를 맡거나 샷메이킹을 하고 또 헤더로 찍어 누르고 이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볼을 향해서 움직여야 되는지 알고 그런 학습이 잘 돼 있고 또 키가 크고 힘이 좋기 때문에 지금 첼시가 계속해서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투입시킬 때 세컨볼을 발생시킬 수 있단 말이죠. 수비하는 입장에서 상대 공격수가 경합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잭슨 같은 경우에는 아예 크로스나 롱킥이 날아올 때 경합 자체를 안 한단 말이죠. 네. 그렇지만 기우는 승리를 못할지언정 경합 자체를 열심히 성실히 해주는 선수고 또 피지컬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하는 선수들에게 굉장한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그런 부담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세컨볼을 처리할 수 있는 선수들이 첼시에는 많습니다. 특히 파머나 이제 막 기용이 되기 시작한 10번 운쿤쿠가 그 예시입니다. 그래서 첼시의 부족한 점 그리고 첼시가 필요로 하는 점을 기우는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기우는 기본적인 스트라이커의 동작 움직임에 좀 일가견이 있는 선수이고 이런 쪽으로 학습을 잘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이 기우 선수가 전반기에는 사실 프리시즌에는 기용을 좀 받았죠. 하지만 전반기 때는 사실상 리그에서는 배제가 되었죠. 이게 왜 그랬냐면 이제 펠릭스가 영입되면서 은쿤쿠가 스트라이커로 기용되기 시작하면서 기우는 아예 이제 전력 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출전 시간이 거의 없었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펠릭스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은쿤쿠가 이제 본래 자리인 10번으로 복귀를 하고 그러면서 기우가 자연스럽게 잭슨의 백업 역할을 맡게 되겠죠. 물론 기우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첼시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못 미치는 선수이고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흡이차님도 에반 퍼거슨이라든지 마티스 텔의 임대가 성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셨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영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축구에서는 이제 때로는 뭐 저희가 얘기했지만 퀄리티보다 프로필이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기우가 그런 예시를 웨스트햄전에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기우의 퀄리티가 펠릭스나 은쿤쿠 같은 선수에 비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잭슨에 비해서도 떨어지고. 하지만 특정한 맥락에서 기우의 장점이 발휘되는 이제 판이 깔릴 때 기우가 본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팀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웨스트햄전에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6개월도 아니죠. 한 4, 5개월 동안 기우가 전반기에 못 받았던 기회를 받으면서 답답했던 첼시의 리그 흐름에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그거는 말씀해주셨던 펠릭스의 아웃이 주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기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프리시즌에 기회를 많이 받았잖아요.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기회를 받았고 그래서 다른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또 마레스카 축구에 대한 이해도 그 적응도는 어느 정도 있는 선수란 말이죠. 그래서 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구심도 있고 우려사항도 있지만 프로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첼시가 필요한 것을 제공을 하고 또 기존 선수들과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이해가 잘 됩니다. 네, 기우에 대한 설명 이쯤 하고 또 그러면 웹스터님의 픽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저는 크리스토퍼 은쿤쿠입니다. 일단은 전반기 첼시의 고질적인 문제점, 좀 뻔해진 첼시의 공격 루트였거든요. 사실 마레스카가 좀 뻔한 축구를 하긴 해요. 포지션을 축구에 입각해서 축구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좀 수싸움을 하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분석하기에는 더 쉬워요. 반대로 첼시 입장에서도 변수를 줄이고 변수를 차단함으로써 좀 더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좀 첼시의 우월한 기술을 좀 발휘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단이 있는데 어쨌든 공격이 계속해서 뻔하면 좀 로우 블록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전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기들에서 첼시가 공격 루트를 다양화시키지 못하면서 경기가 말리고 또 수비진들이 버텨주지 못하고 실점하면서 승점을 못 챙겨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좀 중앙 루트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첼시는 지금 포켓 플레이에 능한 선수가 있긴 하지만 은쿤쿠만큼 포켓에서 영향력과 간결함과 또 포켓 플레이를 통해 박스로 진입하면서 스탯을 뽑아내고 또 박스 타격을 할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지금 팔머에게 이런 부담이 너무나 많이 짊어진 가운데 팔머의 부재가 아니더라도 팔머가 뛰고 있더라도 팔머가 라인 사이에서 이탈해서 후방이나 측면으로 빠질 때 그 공간을 누가 메꿔주느냐, 이런 거를 전반기에 펠릭스가 해줬거든요. 펠릭스는 컨퍼런스 리그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고 리그에서도 레스터 시티전, 사우스햄튼전, 그리고 입스위치 타운전에서 그런 역할을 맡으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릭스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펠릭스가 포켓에서 보여주는 천재성은 분명히 갖추고 있는 선수이지만 그 외에 또 단점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팀원들의 플레이를 이끌어내고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펠릭스보다 은쿤쿠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실제로 이번 웨스트햄전에 보여줬었고, 경기가 좀 빠르게 진행될 때 은쿤쿠가 템포를 의도적으로 낮추면서 좀 전반적으로 경기 컨트롤에 대한 역할도 해줬단 말이에요. 특히 올 시즌 첼시 경기가 좀 공수전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경기 템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좀 경기를 정리해주고 좀 정돈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은쿤쿠가 그런 역할을 또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첼시는 지금 박스 장악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이거를 기우가 어느 정도 해결해줄 수 있잖아요. 은쿤쿠가 스트라이커로 나왔을 때 박스 장악력이 미비하지만 동시에 이 선수가 2선 자원 10번으로 기용이 되었을 때 2선 침투를 하면서 박스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또 굉장히 잘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박스 타격에서 은쿤쿠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포켓에서 볼을 받고 돌아서고 경기를 조립하는 역할, 경기를 정돈하는, 그렇게 템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박스 타격으로 첼시의 부족한 득점력, 결정력을 보완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은쿤쿠는 분명히 후반기에 할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사실 전반기에 은쿤쿠가 본인의 역할로 기회를 사실상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생각해야 될 게 은쿤쿠가 프리시즌에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마레스카는 은쿤쿠를 10번으로 보고 있고 은쿤쿠를 10번으로 기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펠릭스 영입으로 인해서 이런 계획이 무산이 되었는데 기우도 프리시즌에 기용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후반기에는 우리가 기우랑 은쿤쿠에도 파트너십, 이 또 기회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이 선수들이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첼시의 공격 패턴에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이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해주신 은쿤쿠 그리고 제가 픽한 기우, 이 두 선수가 개개인이 그냥 첼시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보진 않지만 이 선수들 두 명이 또 같이 기용됐을 때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럼 시너지가 있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첼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 그리고 뻔해진 공격 루트를 다양화해 줄 수 있는 선수들, 이렇게 보았을 때 후반기 관전 포인트 은쿤쿠, 기우 모두 이해가 가는 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선수가 프리시즌부터 꾸준히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마레스카 축구에 대한 이해도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기우랑 은쿤쿠의 상호작용, 시너지가 괜찮잖아요. 기우가 박스에서 수비수와 대치하면서 등지고 버텨줄 때 은쿤쿠에게 공간이 날 수 있고 또 세컨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파트너십을 기대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 두 선수들이 후반기에 역할을 해주는 데 있어서 마레스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마레스카가 전반기에 이 선수들을 기용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 본인의 전술적인 역량, 철학보다는 스쿼드 플래닝의 관점에서 보드진의 과오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레스카도 조금 과감해질 필요도 있겠죠. 일단은 지금은 계속 두 명의 윙어를 기용하고 풀백을 인버티드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후반기에는 좀 풀백, 후방 구조를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은쿤쿠라든지 팔머 같은 선수들이 조금 더 본인들이 선호하는 공간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점에서 볼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팔을 좀 마련해 줘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단순히 후반기 관전 포인트를 선수 한 명으로 놓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런 마레스카의 접근,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공격적인 선수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웨스트햄전에 첼시가 사실 울브스전에 승리를 기록하긴 했지만 굉장히 흐름이 안 좋았잖아요. 네. 이 안 좋은 흐름 속에서 또 전반전에 답답한 경기력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또 후반전에 과감한 피드백, 그리고 쿠크레아를 올리고 또 은쿤쿠 파머를 같이 10번에 배치하는 그런 기질을 발휘하면서 경기를 어떻게 잘 따왔잖아요. 네.
이런 과감한 선택으로 인해서 또 결과를 따왔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경기들에서도 마레스카의 이런 판단이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마레스카가 균형을 중시하면서 좀 그러니까 선수의 특징을 살리기보다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좀 대형 중심의 운영을 해왔다고 말해도 무리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보드진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스쿼드 플래닝의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소했습니다. 여름의 실수를 어느 정도는 만회했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제는 마레스카 차례예요. 마레스카가 어떻게 후반기에 좀 공격 패턴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공격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첼시의 후반기 퍼포먼스가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겨울 이적 시장 결산 그리고 후반기 관전 포인트를 살펴봤고요.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웹스터 저는 헤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